여러분은 눈을 뜨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아니, 안 보인다는 표현보다 뇌가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 맞겠죠. 저는 흥미가 없는 수업 시간에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는데요. 아무리 수업에 집중하려고 해도 뇌가 다른 생각에 태스킹에 걸려 있어서 눈에 보이는 칠판의 글자들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내가 원하는 상품의 쇼핑을 할 땐 모니터가 뚫어질 듯이 집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시야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과 보고 싶지 않은 것, 볼 필요가 있는 것과 없는 것들에 대해서 선택적인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건너려고 신호등을 보는 건 다치지 않고 길을 건너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보는 거고, 만약 시각적으로 관심을 끄는 대상이 있다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내적인 흥미 때문에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뇌가 필요나 흥미에 의해 보는 대상을 해석할 땐 그 대상에 대해 뇌 점유율이 올라가지만 다른 주변부의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어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방금 오른쪽 밑에 잠깐 나왔던 숫자를 보셨나요? 아마 못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럼 아까와 똑같은 오른쪽 하단부 자리에 다시 그 숫자를 띄워보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빨리 지나갑니다. 방금 왼쪽 상단의 숫자를 보신 분은 거의 없겠죠. 이렇게 한쪽으로 시선을 끈 다음 다른 쪽에서 딴짓을 하는 속임수는 마술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시선의 관심 영역을 주시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시점이라는 개념은 시야각이 넓은 풍경을 바라볼 때나 손바닥만한 휴대폰을 바라볼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그 영역의 크기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영상이란 화면 위의 정보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해서 뇌를 자극시키는 매체입니다. 한 장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미술작품이나 사진의 경우엔 시선이 프레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영상에선 평균 2초에서 3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화면의 구도나 환경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시선이 이미지 안의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보다 주피사체에 먼저 갈 수 있도록 시각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화면 안에서 어떤 요소를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망막엔 색을 지각할 수 있는 추상체보다 빛을 지각할 수 있는 간상체가 더 많이 있어서 생리학적으로 색보다 밝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밝기의 차이, 즉 컨트라스트로 사물의 형태를 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색을 조합해서 그 대상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데요. 이때 같은 색과 형태를 보더라도 개인마다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해 심리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밝기에 대한 지각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통적입니다. 밝다는 것은 자극이고 완전한 어둠은 자극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눈이 있는 것이고, 눈이 있기 때문에 뇌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본다는 의미는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한 뇌의 자극입니다. 이 자극이라는 한자를 풀이해보면 찌를 자자에 창 극자인데요. 만약 누군가가 이쑤시개로 여러분의 몸 어딘가를 살포시 찌른다면 해당 부위에 자극이 느껴지겠죠. 그런데 그 자극이 더 커지면 여러분의 반응도 더 격해질 겁니다. 밝기의 변화의 측면에선 우리는 밝은 환경에서의 변화보다 어두운 곳에서의 변화를 더 크게 느낍니다. 그 예로 촛불이 100개 켜져 있는 공간에서 1개를 더 켜는 것과 촛불이 1개밖에 켜있지 않는 공간에서 하나를 더 켤 때 느끼는 자극의 상대적인 크기는 후자가 더 크지만, 절대적인 자극의 측면에서는 어두운 환경보다 밝은 환경에서의 자극이 더 큽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눈은 프레임 안에서 자극이 큰 곳에, 즉 어두운 곳보다 밝은 곳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인간의 눈은 밝고 어두운 차이가 적은 부분보다 큰 부분을 우선해서 보게 됩니다. 컨트라스트가 크다는 것은 대상의 형태를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잘 보이는 것을 먼저 보려는 우리의 시각적 특성 때문에 프레임 안에서 밝기의 대비가 적은 부분보다 큰 부분에 눈이 먼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인다는 건 프레임상의 특정 부분의 픽셀 밝기가 변화한다는 것이고, 이는 뇌로 들어오는 자극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변화가 없는 것보다 변화가 있는 것을 더 쉽게 알아차린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과 왼손 중 한 손에는 균일한 강도의 자극을 주고 다른 손에는 자극의 세기에 변화를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손에 받는 자극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을까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상의 밝기가 지속적인 부분보다 변화하는 부분에 더 큰 자극을 느끼게 돼서 움직이는 대상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엔 수정체라는 자동 팔로우 포커스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 수정체의 두께를 이용해서 눈앞에 있는 손가락에 초점을 맞추면 멀리 있는 물체가 망막에 흐릿하게 맺히게 되고, 멀리 있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면 가까이 있는 물체의 상이 퍼져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물을 볼 때 거리에 따라 자신이 보고 싶은 대상에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요. 촬영 시 포커스 플레이를 할 경우 우리가 평소에 하는 시각적 초점 운동을 강제로 유도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초점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색상에는 따뜻한 난색과 차가운 한색, 그리고 녹색과 보라색 같이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 중성색이 있습니다. 푸른 계열의 차가운 후퇴색보다 오렌지 계열의 따뜻한 진출색이 더 앞으로 나와 보이고 눈에 띄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눈이 프레임 안에서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5가지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요소들을 이미지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주인공은 살려주고, 방해꾼이 있다면 죽여야 합니다. 아날로그 필름 시절 촬영을 하거나 영사를 할 때 영상의 가운데보다 주변부가 어두운 광학적, 기계적 결함이 있었는데요. 이를 비네팅 현상이라 불렀습니다. 이 비네팅은 처음엔 결함으로 시작해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 때문에 차츰 의도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비네팅이 처음으로 촬영에 적극적으로 사용된 역사는 1925년 더 로스트 월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촬영 당시 렌즈 앞에 매트를 대서 주 피사체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줬는데요.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비네팅 효과는 빈번히 쓰이고 있습니다. 비네팅 효과를 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시청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진과 영상 작업의 차이는 이미지의 움직임인데요. 이렇게 밝은 배경이 움직일 때 비네팅을 세게 걸면 그 레이어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비네팅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느껴져야 하는 거라서 카메라에 무빙이 있다면 상황에 맞는 페더 값이나 소프트니스를 조절한 다음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서
확인 작업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주피사체가 중앙에 있는 모든 장면에 비네팅을 걸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에서처럼 화면 주변부의 밝기가 높지 않다면 굳이 비네트를 걸 필요는 없고, 비네팅을 많은 컷에 너무 남발하게 되면 영상이 전체적으로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선 공간을 더 넓게 보이려고 비네팅을 걸어야 할 상황에 일부러 안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지 상하 좌우에 있는 직선의 벽이나 구조물 등의 밝기를 줄일 땐 사각형 쉐입이나 그라데이션이 사용됩니다. 주로 한 면을 전체적으로 감소시킬 때 사용하고, 부분적인 영역을 조절할 땐 사각형보다 타원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인공조명이나 천정, 바닥과 같이 대상의 형태에 따라 원형과 사각형,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폼은 밝기를 줄여야 할 대상이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특정되지 않는 대상들에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카메라의 움직임이 있으면 레이어가 보이기 쉽기 때문에 고정된 샷에 쓰길 권장해드립니다. 지금까지 4가지 쉐입 모드를 사용해서 주피사체로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방해꾼들의 밝기를 조절해봤는데요. 이 방해꾼들을 죽이고 이미지를 흑백으로 바꿔본 다음 시선을 화면 어떤 곳에 두더라도 자연스럽게 주피사체로 주시점이 옮겨져야 합니다. 다음은 살리기입니다. 대부분의 주피사체에는 조명이 돼 있어서 다른 방해 요소들의 밝기를 죽이는 일이 많지만, 태생적으로 주피사체에 광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밝은 창문을 등지고 촬영하거나 키라이트를 등져야 할 상황, 필라이트가 부족한 상황, 그리고 야간 촬영 시 전경에 있는 주피사체보다 배경이 더 밝은 경우인데요. 대부분 스킨의 키를 따는 것보다 그냥 타원형 쉐입이 더 자연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만약 얼굴 뒤쪽으로 안부가 있을 경우 많이 밝히게 되면 헤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감마와 게인을 올려준 다음 배경이 떠 보이지 않게끔 리프트나 감마를 다운시켜줘야 하고, 쉐입은 얼굴보다 조금 작게, 소프트니스는 조금 넓게 잡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피사체 이동이 있을 경우는 트래킹으로 따라가 줘야 되는데, 비네팅과 마찬가지로 페더 값이나 소프트니스를 조절해서 시청자들에게 쉐입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사물이나 배경을 어둡히는 죽이기와는 달리 살리기는 주로 얼굴을 밝혀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적은 움직임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부위가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인물의 얼굴에서 정보를 기대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것저것 쉐입을 따로 잡아서 레이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경우인데요. 이런 방식은 작업 시간과 렌더 시간을 길어지게 하고 프로젝트도 더 무거워지게 합니다. 레이어가 많다는 건 촬영을 못했거나 색보정 경험이 적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대상에 후반 조명을 하면 이미지가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트집을 잡아서 찾아내기보다 결점이 확연하게 느껴질 때 죽이거나 살리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엔 우리의 눈이 프레임 안에서 먼저 인식한 요소는 무엇이고, 그 요소들을 어느 피사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어둡다면 밝혀주고, 그 이외의 것들이 더 밝다면 어둡혀라였습니다. 이 작업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쉐입의 위치 선정, 페더 값, 트래킹 등 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보이는 것이 아닌 느껴지는 시선 유도를 해야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좋은 촬영이란 후반 작업에서 시선 유도 작업이 필요 없는 촬영이라는 것입니다. 촬영 당시에 DI 작업을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은 나는 뚜렷한 의도 없이 촬영을 했고 나중에 이거저거 해봐서 얻어 걸리는 걸 바라고 있다라는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정말 멋진 차엔
특별한 드레스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멋진 차엔 디자이너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자신의 작품에 소비자들이 많은 드레스업을 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촬영한 이미지가 자신의 의도에 미치지 않는다면 그 정도까지만 살려주고 의도를 넘어선다면 그 정도까지만 낮춰주는 게 DI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의도가 있다는 건 컬러 그레이딩 작업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비싼 카메라와 고사양의 컴퓨터, 위로 색보정 프로그램에 해결해 줄 수 없는 DI 작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스킬입니다. 뷰파인더를 보기 전에 잠시 팔짱을 끼고 난 사각형 안에 어떤 것들을 넣을 거고 그 중에 무엇을 돋보이게 할 건지에 대해, 또 방해꾼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 잠깐의 고민이 DI 작업 시간을 몇 배로 단축시켜 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